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1대 국회 권영세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정성껏 소개 못 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이 기념 초청 특강에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박진 선배님, 이명수 선배님, 권영세 선배님 이런 사선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 하실 때 꼭 초청장 보내주시면 제가 품앗이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포럼을 함께 이끌어 주실 우리 고문님들, 홍준표 고문님, 또 홍문표 고문님, 권성동 고문님, 또 많은 우리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정혜원, 준혜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개원 특강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우리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원희룡입니다. 기본소득도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기본소득도 아니고, 원희룡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재선 광역단체장을 한 그 관록의 모습들 잘 보여주시고, 대한민국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과 정책을 오늘 많은 시민들과 언론 앞에서 마음껏 펼치는 운동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의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는 누가 점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과 권력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에 의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혁신 포럼은 앞으로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겠다고 나가시는 분들께 작은 운동장이라도 만들어드리는 그런 포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국정에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때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포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선배님의 정책과 비전 마음껏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참가했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정의용 의원님 참가. 정의용 의원님 참가했습니다. 김석수 의원님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참가합니다. 우선 미래혁신 포럼에 가입을 허락해 주신 장재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돌고 돌아서 여의도에 다시 왔습니다. 25년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2달 앞두고 지역구를 3번이나 쫓겨다닌 일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29일 앞두고 대구로 가서 참 암담했는데 대구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원희룡 지사님은 차세대 리더였지만 지금은 현 세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을 서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 의원님도 마스크를 써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번 쉬었죠? 저도 2번 쉬고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선 위원이시며 우리 포럼의 공문을 맡고 이끌어주시는 홍문표 위원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포럼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장제원 대표께서 이 잠재력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늘 이 포럼을 성대히 이끄는 걸 보고 지도자가 따로 없구나. 바로 새로운 지도자가 오늘 탄생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의원을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태산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 사람이 아니라 아마 한 30여 분 이상 우리 미래통합당 의총보다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라면은 전 잠재력이 있는 지도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동의하시면 다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 미래 우리 혁신을 위해서 오늘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들이신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게 대권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눈도장 찍으러 왔어요. 그분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왔는데 오늘 홍준표, 원희룡 두 분뿐이 아니라 전부가 이 지도자들이신데 여러분들 앞으로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중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혁신, 저는 이 답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혁신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조그만 경험에 의하면은 불명예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한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떼기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려운 역사를 우리가 겪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12층 당사도 국가에 헌납했고 천안과 대전에 또 송파에 있었던 훈련원도 다 우리는 헌납을 했고 17개 시도에 있는 사무처도 다 넘겨주고 그리고 통장에 있었던 17억 정도 외에는 한 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체의 우리 미래통합당의 원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정치의 개혁을 한번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중간한 입장에서 이것저것 건드리고 저것저것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의 하나하나의 행태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행과 질서도 없습니다. 이런 무막지역한 우리 민주당과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갖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정치 혁신에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제원 의원님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 참 잘한다, 또 부러운 그런 측면이 많아요. 늘 닥친 현안 문제 피해가지 않고 또 그 가르마 탄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좋아서 참 앞으로도 클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겪었던 우리 한국 정치, 특히 국회의 문제점을 21대 국회 출발에 처음해서 짚어보는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뜻깊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 초기부터 남원정이라 그래서 개혁 세력을 대표하던 그런 원희룡 지사께서 국회 안에서 또 국회를 떠나서 밖에서 보신 그런 내용으로 21대 국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마 특강 발전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개원협상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홍준표 대표 모시고 18대 개원협상 하던 거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저 힘 있는 데는 누르고 똑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고 협치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밤에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권력을 잡은 척해서 일방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상대당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국회의 진을 다 빼는 이런 걸 좀 타개할 만한 좋은 경험이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와서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당이 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도 잘 보도해 주셔서 민주당에 좀 귀에 잘 들어가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아무쪼록 끝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이종배 정책위원장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추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제원 대표께서 저보고 미래혁신포럼 얘기할 때 이게 저는 저를 대표로 모시는 줄 알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고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문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우리 당의 전투력이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메시지 전달력이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 미래혁신포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대로 혁신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앞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축복이자 기회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미래혁신포럼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역할을 우리 장제원 대표님 중심으로 잘 해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천재 원희룡 지사의 그런 강연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 정치혁신과 기획에 관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전설적인 정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발전해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셔 준비했습니다.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제가 안전하사나 기력 씨가 비슷해서 제 온몸을 가리는 걸 좀 치웠으면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던 형제자매 가족들 만난 기분입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생존 능력 또는 운을 타고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아깝게 어쩌면 억울하게 국회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못 들어온 우리 동지들도 계십니다. 당선을 기뻐하기 앞서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살이 쪽 빠졌습니다. 그 맛있던 소맥도 씁쓸합니다. 자다가 선잠이 깨면 내가 어떤 초현실 영화의 한 장면에 강제로 끌려 들어와 있는 느낌, 바로 그런 느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방한테 4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이게 현실인지 초현실인지 뒷머리를 뭔가 둔탁한 걸로 크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장제원 의원님 특히 그러시죠? 요즘 그 포효의 목소리, 그 심정 너무나 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화를 둔감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목표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가 하는 그런 초현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변화에 끌려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활로 변화를 주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고뇌의 권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느낀 첫 번째 결론은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 또 한 나라의 리더십은 역사관의 표현, 역사관의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전후의 세계 질서를 가름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형식적인 시장경제, 형식적인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정한 산업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945년에서 48년까지의 대한민국 보수의 선택은 지난 100년 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선택이었고 가장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의 패배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뒤집으려는 시도, 미래 준비가 아니라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세력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가 전후 30년의 대부흥을 맞았을 때 사회주의를 선택한 진영, 비동맹을 선택한 진영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국제 경제 분업 질서 속에서 잠깐 열렸던 선진국 추격의 그 조그마한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속 질주를 해서 압축 성장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뤄냈습니다.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식민지 후진국에서 G20-12로 곧바로 수직 상승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경제 성장을 선택하고 주도했던 것 바로 대한민국 보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속에서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르고 후퇴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또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여기에서 또 담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타협하고 하나의 적결,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의 도입, 이를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타협 속에서 내전과 쿠데타를 이루지 않고 세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다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북방 외교, 남북한 기본 합의서, OECD 가입, 식민지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세계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1등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단군 이래의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글로벌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진보는 비판 세력으로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대적 변화는 보수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유능한 국정 운영 능력도 바로 보수의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돌이켜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왔을 때 보수는 어땠을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늘 냉철한 현실인식, 글로벌 세계 질서의 움직임, 그 속에서 힘과 기회와 위험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은 유일한 수권 세력으로서 보수의 지지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영역이 좁아질 때마다 보수는 과감히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가장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 산업화의 경계를 넘어섰고 민주화의 타협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북방외교와 냉전 논리의 경계선을 넘어섰고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신임하는 국민들의 삶을 끌어안고 책임질 복지국가의 초석을 그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면 돌파, 경계 확장, 바로 이 담대한 보수의 발전 동력, 어느 때부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이 아닌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왜 이렇게 쪼잔해졌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물려받은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원희룡은 바로 이 대한민국 현대사 압축 성장의 산 증인이자 대표 상품 아니면 시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무학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 책에 파묻혀서 학력고사 수석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 드라마로 인해서 기회균등과 성취의 기회의 사다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저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가 만든 질서가 기회균등 인재 육성의 바로 그 질서였기 때문에 저의 성장 과정과 오늘까지의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민주화 세대로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굴곡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그 소년이 우리 2005년에는 다보스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어서 뭐 자랑 같습니다마는 한국 정치인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때 부닥치던 기후변화,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그때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오늘의 발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엔 총회, 보아오 포럼 또는 CES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대의 아젠다와 그 네트워크와 그 냄새와 느낌을 제주도의 그 농촌의 소년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에 대한 바로 산 증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죠. 먹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공부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진 소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 균등의 기회와 좋은 자극,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좁은 국내에서 서로 이미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뺏어먹고 이거 그 위에서 그냥 얹혀서 지내려고 하는 나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부강하고 인류의 문제에 기여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당당하고 유능한 우리의 후배와 자녀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에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양쪽으로부터 제법 유혹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큰 변화는 보수가 만들고 보수가 주도할 때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던 2000년 당시 36살이었습니다. 보수는 담대한 변화 주도의 근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던 아마 그 초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30대에 정의감에 넘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운에 넘치던 저와 저희의 동료들은 말로 외쳤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보수의 혁신을 외쳤습니다.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쫓겨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왕따라는 것의 그 쓰라린 아픔, 저는 질겅질겅 씹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말을 안 듣더군요. 근데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2층 거쳐서 지하 5층, 6층까지 지금 도달하고 보니까 그때 보수 혁신의 목소리가 막상 쓰려고 보니 잘 없는 것 같아서 새삼 그 효능이 좀 필요해지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 좀 들으려나?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그는 선배들과 당에 대한 저희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바로 저희 자신으로 인한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 인생 20년 모든 이력서의 칸이 보수에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따져본다면 실패. 축구로 치면 전반전 2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대방이 실력을 인정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말 뛰어난 선수와 뛰어난 스텝들을 우리가 짜서 후반전에 3골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다가 깨면 이게 현실인가? 조금 더 정신이 돌아오면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하는 거. 이기자. 어떻게 이길 거냐? 만약에 우리가 2년 뒤에 또 지면 히딩크 팀처럼 5대0 되는 건 둘째치고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겨야 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이길 거냐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류 진보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변화, 위기의 정면 돌파의
저력을 보았던 그 보수의 유전자를 오늘날 회복해서 그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닙니다. 용병도 필요합니다. 자극제를 위해서. 히딩크 감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전술, 우리가 모르는 선진 축구가 있으니까. 하지만 패배의 아픔, 당이 어려울 때 전쟁통에 뿔뿔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바로 우리 그 동지들의 엔트리를 가지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후반전을 잘 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수의 그 이름, 보수의 정체성,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선택과 정면 돌파의 담대한 변화에 주도하는 변화의 주도성, 이것을 되찾자. 우리끼리 공천권 지네끼리만 먹으려고 뭐 들고 튀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우리끼리 무슨 병아리 감별하듯이 뭐 갈라서 자꾸 작은 걸로 가는 이런 쪼잔한 정치,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먹을 게 없고 차별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괴롭다고 하는데 그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철진한 시장경제 만능만 외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 능력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으며 노태우 대통령이 왜 남북기본하부스를 만들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는지,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진영 내의 반대와 기득권의 저항,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걸 우리는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함의 회복. 대신 요즘 그런 말을 하죠. 보수라는 말을 쓸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저도 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순간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고 있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간 담대함과 역동성 잃어버린 4연속 패배의 이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유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는 치료제와 면역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2년 정도 걸린다고들 보는 것 같아요.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인기 정치 집단이 집권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가의 존립을 지킬, 저는 준비된 유능한 집단을 고대하고 있고, 앞으로 위기가 커질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 국민의 선택은 강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주지사를 하면서 제주의 지금 슬로건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입니다. 왜 인간과 자연이라는 뻔한 얘기가 들어있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파괴되어 있는 게 기후변화고 코로나입니다. 이에 대한 문명사적 대안을 우리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깨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의 격차, 이게 소득 격차, 자산 격차로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누가 나를 이 바닥에서 끌어올려 줄 것인가, 그거를 찾고 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동과 미래 세대의 자산을
훔쳐다가 지금 빼앗아 나눠주는 이 포퓰리즘이 국민들이 귀가 솔깃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공존이 문제가 되는 게 인간과 기계.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이미 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즉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자를 막고 탄소 없는 섬으로 제주를 유엔의 모델 도시로 끌어갔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경험과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에서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산적 복지로서 접근했던 많은, 그리고 이게 기본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기본 역량, 기본 기회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정책으로 제주에서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러한 복지국가 및 국민들의 미래 불안에 대한 우리 내부의 토론과 앞으로 우리 정책을 잡아가 나가는데 저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간과 사람과 기계의 공존을 위해서 제주는 이미 전기차 특구, 드론, 어제도 신혼부부에게 도시락 선물 드론으로 날랐습니다마는 드론, 블록체인, 아이들에게 무상 코딩 교육 제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준비된 유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다루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해법과 함께 우리의 실천적인 경험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자산으로 잘 합류되고 더 대한민국 차원에 나아가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짜 진보 집단은 우리가 처한 코로나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 진보는 과거회기, 우리 현대사의 변화를 거꾸로 뒤집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이 많고 이들이 능한 것은 아시죠? 형식 논리의 이념, 그리고 국민들의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정치 선동에 능합니다. 임기 동안만 뺏어서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고 그게 표로 오면 됐고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게 가짜 진보가 권력화되고 기득권화된 지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참 인정하기 싫죠. 실력을 인정하기 정말 싫은 상대방에 우리 지금 4대 0까지 깨진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준비된 유능한 집단이어도 선거에서 표가 한 표라도 모자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 주장, 선거를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캠페인 정당이 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들의 감성,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미 다 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 과거의 전통, 우리 능력 있고 저쪽 영털인데 어찌 감히 저기를 선택할 수 있어?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세월은 점점 흐르고 우리를 꼰대 취급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자꾸 등장해서 우리를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70년 현대사의 담대한 변화 유전자를 오늘의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캠페인이고 선거인데 선거를 잘해야만 우리는 이기고 집권할 수 있다.
해야 될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선거를 위기한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한테 껌처럼 달라붙어 있는 비호감 또는 혐오 내지는 적대감, 이거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현 정권이 아무리 싫고 비판적이어도 과거의 자한당 또는 이번에 통합당, 너네가 할 얘기는 아니지. 여러분 조국 사태 때 느꼈지 않습니까? 윤미향 때 느끼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은 하지만 또 절반 정도의 국민은 너네가 할 얘기는 아니지. 자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전 정권 조금 건너가면서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온 천하에 우리가 폭로당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권력 사유화했죠? 공천권 사유화했죠? 이 여기에 피해자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우리 국민들에게 공적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거꾸로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은 실천하고, 그리고 나라가 경제가 강해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자. 이게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상식, 공동체에 대한, 국민에 대한 따뜻한 책임의식. 그래서 결국 우리 보수의 가치가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수의 가치를,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상당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실패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보수 정치가 실패했고 보수 정치인들이 실패했지 국민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보수가 실패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실패했다는 얘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안테 쓰여져 있는 비호감, 혐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적대감, 저기는 기득권만 편드는 정당이다, 그리고 맨날 가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고는 맨날 하는 게 시장 만능이라고 전부 떠넘긴다. 시장 만능이 틀렸다고 해서 진보의 경제학이 옳은 건 아닙니다. 진보는 지금 펴는 게 막시즘적 과거의 혁명운동이 종말론을, 자본주의의 종말론을 펼쳤었죠. 지금은 인공지능의 종말론을 펴면서 고로 다 일하지 말고 다 나눠주자 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그러한 비전들, 생존 방식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혐오감을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직 갑자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방탄소년처럼 국민들의 인기를 한순간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원하 의원님 차도남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차가운도 싫지만 능력 있는 역동적인 남자 내지는 일꾼, 이게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미지이고, 고로 필요성에 의해서 무엇은 좀 부족하고 내가 펜은 다른 데 하겠지만 필요하니까 내가 찍어야 되겠다.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찍어줄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우리의 필요성과 효능감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도 팬클럽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애착관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달려가서 듣고, 누가 맞고 들어오면 야, 이 새끼 너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오를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 야, 아빠가 같이 가자. 근데 그렇다고 가서 싸우면 안 되고요, 태권도 같이 배우자. 그래, 너 보니까 너의 그
진정한 모습을 친구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친구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말하는 것도 좀 고치고 인기 끌 수 있는 너의 좀 장기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인기를 좀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의 애착 관계이고 우리의 가족이지. 원래부터 우리는 괴물이었다. 나가 죽어라. 남 얘기처럼. 우리가 남의 집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호적파고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변화도 그리고 애착과 애정 위에서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중들이 변하고 감독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변해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수의 담대한 유전자를 회복하고 지금 위기 속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과 국가에 준비된 유능한 수권 세력으로서 증명을 해나가고 캠페인에 있어서도 대중의 감성과 우리 동지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자다 깨고 시달리고 있지만 각오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그 이름으로 패배의 아픔을 가슴 깊이 지닌 사람들과 함께 후반전 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쓰자. 그걸 위해서 나는 내 50좀 넘는 인생, 내 평생 중에 가장 치열한 인연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앞으로 열심히 찾겠습니다. 월드컵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신화 창조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원희룡 지사님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저 갖다 하죠. 네, 원희룡 지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81년도에 원희룡 지사와 학력고사를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을 해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생각에 저 친구는 한 3, 40년 후에는 제주도 도지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반 후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코로나 사태가 사실 이번에 지도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하면 제주도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죠.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잘 극복한 그런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단 있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을 보고 위기관리 능력을 준비된 지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특히 첫 번째 위기가 중국인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제주도는 공항 항만이 국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비자 입국 중단을 바로 결단을 내려서 정부에게 촉구를 해서 결국은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비를 막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빨리 이것을 다 조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신천지 그 간부들하고 바로 그냥 단판을 지었습니다. 집단적인 매도나 개인정보의 유출 때문에 2차 피해 때문에 다들 협조를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니 우리는 그 명단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거기에 전화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전화하는 과정을 당신들이 와서 입회 감독을 해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날 대부분이 끝났고 연락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이틀째 과제였는데 신천지 간부들이 다 문자 놓고 통화를 해줘가지고 저희 이틀 만에 전수조사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를 끝내고 방역 역량을 그 다음으로 돌릴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수도권에서 어디 쳐들어가고 뭐 막 그런 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는 신천지는 제주도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설득과 타협, 상대방과의 그런 그 신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 중요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인가 이런 걸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제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 우리 보건 전문 인력들 처음부터 도지사가 직접 진두 지휘하고 주재하는 전문가 회의 그리고 현장 지휘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산이고 공항의 발열 체크고 아무튼 대한민국에 2주 3주 뒤에 도입된 것들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먼저 채택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믿고 현장에다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병풍 역할을 해주는 이게 위기 시에는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아마 그 정도가 제가 느끼는 핵심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철통같이 지키면서 K방역의 모범을 끝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예, 한러 경제발전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배태호라고 합니다. 공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보면은 토니 블레어하고 연상이 됩니다. 영국의 보수당 정권의 18년 그 정권을 뺏기고 나서 영국 노동당이 다 바꿉니다.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를 내세워가지고 제3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집권을 합니다. 토니 블레어 하면은 일단 엘리트 냄새가 납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을 보면은 너무나 엘리트적인 그런 면에서 토니 블레어를 닮았고, 그리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면에서 좀 닮았습니다. 우리 원 지사님은 그 스토리텔링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학력고사 수석, 사법시험 수석인데 사실은 그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지금 대권 가는 데는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 지사를 생각하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원 지사님께서 대학 시절에 그 고뇌했던, 그리고 공부보다는 공부를 떠나가지고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면이 필요하고, 또 간단히 끝낼게요. 자, 이 당과 저는 그 미래통합당 그 면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과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면에서 원 지사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간단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학 입시 문제, 교육 문제, 그것은 원 지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어필될 겁니다. 두 번째, 젊은 아이들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동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에서 합니다. 좀 간단히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건 상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큰 키로 잡고서 유능한 그 전문가들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해서 그 세 가지를 강하게 채워 나가십시오. 그거 부탁하려고 내가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우리 정정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전주의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그 옆에 방금 안녕하세요. 제가 그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그거를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한데 그 제주도 본인의 이름. 제 이름은 이상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고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블록체인을 누구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정보의 민주화를 이뤄냈다면 저는 블록체인은 금융의 민주화를 이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블록체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랑 토지 대장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장 띄어다가 인감증명 붙여서 금융기관에 갖다 내는 이거를 블록체인 그 데이터 처리 시스템상에서 해결하는 거를 국토부랑 지금 이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걸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금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지금 위협이거든요. 방역과 개인 보호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디를 DID, 예, 그래서 결국 분산 아이디를 통해서 가는 거를 지금 제주도가 거의 준비를 해가지고요. 빠르면 6월달 내로 우리 DID로 제주에 들어오는 분들의 동선을 우리가 다 파악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일체, 예, 거기에 수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끝지 맞는 동기들과 함께 오늘의 감동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다음은 불러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